전기차도 급발진 사례가 있을까요? 장담 못하죠. 모르죠. 네, 그거는 장담 못합니다. 없다라고 말할 수 없고, 또 이 급발진이라는 것은요, 저희가 국가수 연구분들하고 한번 다룰 예정입니다. 모델 S 플레드는 최고 속도가 많이 낮은 것도 항목하잖아요. 320km까지니까 요게 이제 감속기만으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본 슬리버 로터라는 방식으로 카본이 열에 강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스텔에다가 퍼머넌트 마그넷을 꽂아서 동기형으로 해가지고 이제 모터를 만들게 되면 요게 한 230-40만 돼서 그 정도의 고회전으로 돌게 되면 역기전력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역기전력이라는 거는 싱크로노스가 안 될 때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발전이거든. 역기전력이 있어야 회생제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 전기모터는 역기전력이 꼭 필요한 필수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게 출력을 낼 때는 발생하면 안 돼. 그러면 손실이에요. 마치 엔진의 노킹 같은 거를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저항을 하는 거니까 이거를 없애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가장 이제 흔한 게 이제 약대자 제어를 통해서 이걸 제어를 하는 건데, 그렇게 되니까 이 퍼머넌트 마그넷을 뭐 각도를 좁혔다가 폈다가 뭐 배치를 잘 이렇게 해서 그 다양하게 배치를 하는데, 테슬라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봐도 안 되니까 야, 이게 카본 슬리버 로터로 해가지고 로터에다 카본을 감자. 그러니까 열을 더 잘 견디고 이렇게 되니까 회전 저항이 안 생기니까 싱크로노스 차이가 크지 않는 거지. 그래서 역기전력이 덜 발생하니까 320까지 변속기를 쓰지 않아도, 변속기 쓰면은 이게 어셈블리가 커지고 차가 무거워지고 원가도 올라가니까 안 좋거든요. 그래서 감속기만으로 320을 내는 건데, 아마 감속기만으로 320 그 이상 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전기차도 이제 변속 뭐 2단이든 3단이든 그 이상 가려면 이제 슈퍼카는 변속기가 있어야 되겠죠. 원래 현대가 뭘 하면은 다 별로라고 얘기를 하는 게 국률이라. 그래서 그래요. 그런가 보다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반박하는 것보다 그런가 보다, 현대가 마음에 안 드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스타리아 수소차도 V12 넣어줄까요? 전기차니까 아마 넣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V12이 현대 전기차의 이제 트레이드 마크가 돼서 활용도 면에서 이게 V12도 테슬라가 먼저 했었으면 엄청나게 격차를 했을 텐데, 현대기아가 먼저 했기 때문에 지금 독일이나 영국이나 미국이나 다른 해외 미디어에서는 이 기능 난리예요. 좋다고. 그래서 저도 딱 지금 900km 주행을 했는데 풀 충전 기준으로는 한 6번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짧게 자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주행거리로 따지면 거의 2,500 정도 주행한 걸로 거의 한 3배 이상 뭘로 썼냐면 발전기용으로 썼어요. 네. 아니, 이 발전기가 여러분들 왜 전기톱만 해도 이렇게 시동 걸어가지고 하는 거 시끄럽고 냄새나고 장난 아니에요. 발전기는 3kW 정도 발전기 가지고 다니보시잖아요. 아, 주변에 시끄럽고 냄새나고 진짜 고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3.5kWh, 이건 3.6kWh고요. 이 정도 출력을 내는 발전기, 이동형 발전기, 그 SOC 80까지만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한 58 정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정도 에너지를 담고 있는 이동형 발전기,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럼요. 네. 아직도 해외에서 현대기아차가 스마트하게 앞서 나갔다. 테슬라나 다른 제조사가 아직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V12 보증을 먼저 시작을 해서 전기차 활용도를 높였다. 이런 칭찬을. 그건 정말 역사적인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술 자체가 뭐 대단하냐, 뭐 이런 식으로 막 비난을 하시는데,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지금 전기차는 단 몇 킬로라도 더 많이 가야 돼. 특히 이 테슬라가 왜 주행거리에 목을 매냐면요, 여러분들 그 서부하고 동부는 많이 가보셨지만 대륙횡단 한번 해보시면, 중부 지나가다 보시면 이 중부는요 주유소 거리가 막 400-500km 아무리 가도 안 나와. 아무리 가도. 세인트루이스에서 LA까지 사흘인가 나흘 만에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횡단이죠, 반횡단. 네. 응? 아, 얼마나 지겹던지. 미국에서 가까운 게 LA에서 라스베이거스까지 가깝다 그래가지고, 야, 우리 가서 한번 놀까? 그래가지고 가면 한 4시간 걸리잖아요. 그 정도가 가까운 거리거든. 그런데 가는 동안 선인장밖에 없어요. 사막. 그 다음에 이 중부나 북부, 남부 같은 데 이렇게 여행 가시다 보면은, 와, 진짜 기름 없잖아요? 진짜 등에서 땀나요. 주유소가 나와요, 말이지. 그때 주유소가 나온다? 그냥 가봐요. 폐쇄된 지 오래됐어. 환장하는 거예요. 그런 데서 전기차를 탄다고요? 못 타요. 타죠. 못 타요. 그리고 슈퍼차저가 지도 보면은 빼곡하잖아요. 아니, 그 슈퍼차저, 미국이 땅이 얼마나 넓은데 그 슈퍼차저의 마크를 이만하게 만들어 놨어.
그 보이지도 않아요, 그거. 미국 그 땅덩어리에서 바늘구멍만 더 작은 건데, 그 간극이 서부나 뭐 캘리포니아라든지 아니면 뭐 뉴욕이라든지 동부나 서부의 대도시는 그래도 도시에 좀 촘촘하게 있겠지만, 중부에는 줄 테니까 살래? 그래도 탈래? 아니, 나 못 타. 써먹을 데가 없어. 아니, 다음 거점까지 갈 수가 있어야 말이지.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500마일 무조건 달성하겠다, 1000km 넘기겠다고 하는 건, 그렇게 안 하면은 중부나 북부나 동부에서는 차를 못 팔아먹어요. 그러니까 V2L로 전기 뺄 겨를이 어딨어. 거기에서 주행거리를 어떻게 깎아먹을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차가 대중화가 되기에 좋은 환경이 유럽과 아시아라는 이유가, 대한민국은 땅덩어리가 작으니까 이 거점 만들어 놓기가 좋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대도시 같은 경우에 아무리 뭐 충전기 없다 그래도 반경 1km 내에 3-4개씩은 다 있어요. 찾아보면 다 있어요.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그래, 우리 테스트를 하느라고 지금 네. 충전 없이 가지. 보통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충전 물려놓으면 되잖아. 그렇죠. 여기 트렁크에 휘발유 가득 씌우고, 휘발유통 그래서 들고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픽업에 막 이렇게 많이 가지고 다녀요. 거기도 또 보험 부르면 또 한국처럼 오나. 아, 휴대폰도 안 터져, 어떤 지역에서는. 와, 그럼 진짜 난리도 아니에요, 진짜. 그러니까 리프에서도 V2 홈 네. 개념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V2G가 리프에서 했던 거는 자사의 인버터를 사용을 해야지만 보조를 받을 수 있어요. 네네. 그리고 V2 홈은 그 가정의 전원을 연결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돼. 그게 없으면 리프 전용 인버터를 가져다가 써야 돼요.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나 환경 자체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이게 리프가 왜 일본에서 전기차가 대중화가 못 됐냐면, 리프가 2010년도에 테슬라가 전기차 낸다 그러더라. 걔네들은 세계 최초의 목을 매는 그렇죠. 애들이거든. 야, 이거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닛산이, 그래, 우리가 전기차 먼저 만들 거야 해서 세계 최초의 순수 전기차야 해서, 물론 그 이전에 GM에서 EV1을 만들었긴 했었습니다만, 그건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 기반은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딱 일본에서, 야, 우리가 테슬라보다 먼저 냈거든 했는데, 그때 완성도가 정말 안 좋았거든요. 배터리 수명도 안 좋았고, 리플래시율도, 그 다음에 뭐 겨울철에 뭐 히팅 펌프라든지 배터리 히터가 없으니까 주행거리가 반도 못 가는 현상이 막 벌어지고 하니까, 이게 중고차가 완전히 똥값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조금 받아가지고 전기차 좋으니까 사시라고 해서 샀는데,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아, 이거 진짜 폭탄이었다. 그래서 나중에는 막 3분의 1, 4분의 1에도 차가 안 팔리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전기차 인식이 일본에서는 저거는 못할 차, 전기차는 차도 아니야, 폭탄이야, 이런 인식이 심어져서, 그 뒤에 테슬라가, 야, 일본이 리튬이온의 본고장이고 전기차 리프 가장 먼저 출시한 나라니까 우리 테슬라 가장 많이 사줄 거야, 돈도 많은 나라니까 해서, 모델 로드스터 출시했을 때 먼저 가서 록봉기에서 그 행사를 하고, 모델 S도 또 가져가가지고 출시 행사했는데 안 사, 사람들이. 심지어 모델 3도 대박이 났는데 우리나라에 비해서 뭐 8분의 1, 10분의 1밖에 안. 이게 다 리프 때문이에요. 그 리프도 V2 그리드가 언제 나왔었냐면, 이게 엔지니어 협회하고 네. 그 딘스펙에서 2012년도에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스펙에 나왔어. 야, 앞으로는 V2 그리드 시대가 될 거야. V2 그리드, 다시 말하면은 경궁한 시간에 충전을 했다가 그 배터리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판매를 해. 네.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그게 V2 홈이라는 게 있고 V2 로드라는 게 있다. 그래가지고 그 기술 규격을 딱 정리를 했어요. 이걸 또 딱 보고, 야, 우리가 리프에서 V2G 제일 먼저 하자 해서 또 얹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해놓은 세계 최초라는 건 그냥 생색내기예요. 생색내기. 혼다에서 자율주행 레벨3 최초로 시작했다. 보니까 50km 이하야. 30km에서 50km. 특수 조건에서. 네, 특수 조건. 그것도 자율전도 안 돼. 이래놓고서 레벨 3라고 하는 애들이에요. 민서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죠? 네. 하여튼 뭐, 네. 모빌아이가 그 내연 자동차 대부분이 거의 98%가 모빌아이 칩을 갖다 써요. 자율주행 보조 관련해가지고, 거기에 지금 그 카메라 인식이나 뭐 라이다 모빌아이에서도 이제 만든다고 하는데, 자체 제작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알고리즘화된 그 기술, 이 자율주행 보조를 하게 되면은 이 패턴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 AI라는 게 네. 사람의 신경계, 두뇌 지도를 흉내내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신경계 지도가 완성이 되면서부터 AI라는 게, 아, 저렇게 학습을 시키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인풋과 다른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게 AI거든. 사람이 그렇잖아요.
열심히 교육시켜 놓으면 그걸 가지고 크리에이티브한 네. 작업을, 창의적인 작업을 하니까 기계도 그렇게 결정하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인풋이 A, B, C를 넣었는데 아웃풋은 EFG가 나오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해서 그거를 알고리즘화해서 어쨌든 인풋은 다양하게 들어가서 이거를 기계가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알고리즘이 있어야 되니까 그거를 AI의 그 기본적인 자율주행 보조를 모빌아이에서 굉장히 잘해요. 여기에도 지금 Q4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내연 자동차에는 아마 다 Q3 들어가 있어가지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이렇게 끼어드는 건 잘 이제 못하는 게 그 각도 때문에 그래요. 각도가 좀 좁아. 네.